새벽 5시 김복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농부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죠. 허리와 무릎이 쑤셔 몸을 일으키기까지 한참이 걸렸지만 김복수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 왜 일어나셨어요? 윤세미가 부엌 문을 열며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겼지만 눈가엔 피로가 깃들어 있었죠. 결혼 10년 차 43세 윤세미에게 시어머니 돌봄은 점점 버거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밥 해야지, 태훈이 일찍 나간다고 했잖아. 김복순의 말에 윤세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죠.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상황은 윤세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더 주무세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김복수는 고집스럽게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성냥을 제대로 붙일 수 없었죠. 윤세미가 다가가 김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그때 박태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45세 그는 사업 실패 이후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부엌에서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세미가 하겠다니까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내가 뭘 못한다고 그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김복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스러워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윤세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김복순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윤세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서울에서 자란 윤세미에게 시골 생활은 답답했고 시어머니 간병은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 난 뭘 하고 살라고. 김복수는 중얼거리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복순과 남편 그리고 어린 박태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없고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다는 일기예보가 맞는 것 같았죠. 김복수는 무릎 담요를 끌어당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안이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이틀 후 박태호는 부산으로 이틀간 출장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해라는 말을 남기고 새벽 버스를 탔죠. 윤세미는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와 둘만 남게 된 것이죠. 태훈이 갔나? 김복순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윤세미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틀 후에 돌아와요. 그날 오후 김복순은 또다시 실수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실례를 한 것이죠. 윤세미가 걸레질을 하며 속으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세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대에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윤세미는 김복순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어떠세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요. 김복순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가 먼저 나들이를 제안한 것이죠. 그래, 오랜만에 나가볼까?
윤세민은 김복순을 차에 태우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산속 깊은 곳이었어요. 평소에는 등산객들이 가끔 다니는 길이지만 한겨울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야? 김복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을씨년스러웠고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경치 좋은 곳이에요. 잠깐 내려서 구경해요. 윤세민은 차에서 내려 김복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복순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내렸죠. 하지만 윤세민은 김복순이 완전히 내리자마자 재빨리 차 문들을 잠갔습니다. 세미야, 추우니까 들어가자. 김복순이 차 문을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세민은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좋은 자리 찾아볼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세민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뒷거울로 보이는 김복순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죠. 혼자 남겨진 김복순은 처음에는 며느리가 정말로 좋은 자리를 찾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윤세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김복순은 나무 밑에서 몸을 웅크리며 추위에 떨었죠. 세미야, 추워. 김복순의 입술은 파래졌고 손발의 감각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죠. 윤세민은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지만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저녁 7시 박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요?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나가셨어요. 오랜만에 외출하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윤세민은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었죠. 그렇군요. 추운데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어요. 전화를 끊은 후 윤세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제 계획대로 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죠. 다음 날 오전 강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34세 요양보호사인 강수진은 일주일에 2번씩 김복순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 친구 댁에 가셨어요. 며칠 계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세민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의 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복순은 치매 증상 때문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어느 친구분 댁인가요?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 친구분이라고 하시던데.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복순의 상태를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외박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머니 오시면 제가 다시 올게요. 강수진이 돌아간 후 윤세민은 불안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계속 찾아온다면 거짓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죠. 그날 밤 박태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친구분이 붙잡으신 모양이에요. 내일쯤 오실 것 같아요. 박태훈은 조금 의아했지만 어머니도 가끔은 외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집에만 계시던 분이라 친구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여겼죠. 추운데 괜찮을까요? 연락은 되나요? 어머니가 핸드폰 가져가기 싫다고 하셔서 친구분 집 전화기도 고장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세민은 미리 준비해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박태호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밤늦게 박태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것이 처음이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의 빈 방을 들여다보며 뭔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죠. 윤쌤이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갑작스러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김복순 할머니 보호자이신가요?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윤세미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박태훈이 급히 전화를 받아 상황을 확인했죠. 어머니가 산에서 쓰러져 계신 걸 등산객이 발견해서 구조했다고 합니다. 박태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윤세미도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복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체온이 크게 떨어져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산에 혼자 계셨을까요? 의사의 질문에 박태우는 당황했습니다. 친구 집에 간다고 했는데 왜 산에 있었을까요? 치매 증상 때문에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윤세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매 환자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시지만 앞으로는 혼자 외출을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김복수는 사흘 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추위와 충격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기억도 많이 흐릿해진 상태였죠. 어머니, 저예요. 샘이에요. 윤세미가 다가가자 김복수는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추워. 김복순이 겨우 말했습니다. 윤세미는 담요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병원이니까 따뜻해요. 하지만 김복순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박태우는 어머니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어떻게 산에 혼자 계셨는지 계속 의아했지만 치매 때문이라는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박태훈이 윤세미에게 말했습니다. 윤세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어요. 어차피 김복수는 기억을 못할 테니까 자신의 계획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김복수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윤세미를 보면 움츠러들었고 혼자 있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어머니, 뭐가 무서우세요? 윤세미가 물었지만 김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차가워, 너무 차가워. 윤세미는 김복순이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김복순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그날의 공포가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강수진은 김복순이 퇴원한 후 더욱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김복순의 상태도 그렇고 윤세미의 태도도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강수진이 윤세미에게 말했습니다. 김복순은 예전보다 위축되어 있었고 특히 윤세미만 보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산에서 사고를 당하신 후로 그래요. 충격이 컸나 봅니다. 윤세미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불편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너무 자주 와서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강수진은 혼자 있을 때 김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김복수는 한참 동안 강수진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문이 안 열려. 누가 차를 몰고 갔나요? 김복수는 윤세미 쪽을 흘끗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강수진은 김복순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그날의 기억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박태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점점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고 위축되어 계셨거든요. 어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박태훈이 물었지만 김복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기억이 흐릿해서 확신도 서지 않았죠. 어느 날 밤 박태훈은 우연히 윤세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 치매 환자 실종 노인 사고사 같은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태훈이 윤세미에게 물었습니다. 윤세미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걱정돼서 찾아본 거예요. 혹시라도 또 길을 잃으실까봐. 박태훈은 아내의 말에 수긍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검색어들이었을까요? 그날 밤 윤세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 내 인생은 뭐가 된 거야? 윤세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합리화했어요. 강수진은 병원에서 김복순의 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단순히 길을 잃었다면 그 정도까지 체온이 떨어질까요? 혹시 그날 어머니랑 함께 외출하신 분이 있나요? 강수진이 윤세미에게 물었습니다. 윤세미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요. 혼자 나가셨어요. 하지만 강수진은 윤세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더 깊이 파보기로 마음먹었죠. 강수진은 김복순이 발견된 산 근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치매 환자가 혼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인근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한 주유소에서 결정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김복순이 탄 차량이 산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윤세미가 앉아 있었죠. 이상하네요. 혼자 나갔다고 했는데. 강수진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순이 발견된 지점과 주유소 사이의 다른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확인했어요. 시간을 역추적해 보니 차가 김복순 없이 돌아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병원에서 김복순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날 누가 차를 몰고 가셨어요? 김복순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뭔가를 끄적거렸습니다. 세미야, 춥다라는 글씨였어요. 세미가 누구예요? 며느리분인가요? 김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사랑했다. 그래도 사랑했다. 김복순의 말에 강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원망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강수진은 박태훈을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박태훈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김복순의 메모를 본 박태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리가 없어요. 세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태우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남기신 메모예요. 강수진이 김복순의 손글씨를 보여줬습니다. 세미야, 춥다. 그래도 사랑했다. 박태우는 메모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함도 한탄스러웠죠. 제가 못났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박태우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어요. 강수진은 박태훈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날 밤 박태훈은 집에 돌아와 윤세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산에 버린 사람이 맞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태우는 밤새 잠들지 못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내를 고발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세미는 박태훈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뭔가 들켰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박태훈은 윤세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야, 박세미, 이게 뭐야? 강수진이 가져다 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어머니의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윤세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온 게 오해야? 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윤세미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잠깐만 그런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오셨잖아요. 잠깐만이라고? 영하 10도에 몇 시간을 혼자 두신 게 잠깐만이야? 너 미쳤어? 박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세미는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어요. 당신은 몰라요. 매일 어머니 뒷바라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죽을 뻔했어. 박태우는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꺼져. 태훈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윤세미가 매달렸지만 박태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용서는 어머니한테 구해. 나한테 구하지 말고. 박태훈은 강수진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은 윤세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착한 며느리가 어떻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윤세미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 붙잡혔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찰이 물었을 때 윤세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윤세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호해야 할 가족을 말이죠. 윤세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윤세미를 외면했습니다. 평소 착하다고 여겼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나니 배신감이 컸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모든 사람이 윤세미를 비난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것이죠. 박태우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김복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김복순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윤세미가 수감된 후 박태우는 어머니를 전문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집에서는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김복순도 새로운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했어요.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양원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김복수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박태우는 매일같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어머니를 뵈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김복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강수진도 자주 김복순을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안부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복순은 강수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김복수는 휠체어를 타고 꽃밭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예쁘지, 어머니? 박태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김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예뻐, 정말 예뻐. 이제는 추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박태우는 어머니 옆에서 지난 날을 반성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어머니의 고통을 왜 외면했을까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김복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윤세미는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요양원을 물들였습니다. 김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젠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날 밤 김복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도 배신도 없는 곳에서 말이에요.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리고 반드시 치러야 할 업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이기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도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입니다. 김복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계속될 것입니다.